안녕하세요. 수리물리 네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음악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리물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어 엘제브라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리니어 엘제브라 선형대수는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물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물리학과에 와서 배우는 핵심 과목들인 역학이라던가 전자기학, 양자역학 이 모든 것이 리니어 엘제브라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이라던가 AI 같은 쪽도 이 리니어 엘제브라가 핵심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충실하게 배워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니어 엘제브라를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은 두 개의 미지수 x1과 x2로 이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하는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x1, x2를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미지수라고 하고 그 앞에 나오는 계수를 a11, a12 같은 식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a와 b는 이제 상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두 미지수에 대해서 두 개의 방정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연립을 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항상 해가 있을까요? 없다고 말씀하셨군요. 아주 똑똑합니다. 자, 왜 없는지 한번 따져보죠. 만약에 우리가 a가 다 1이라고 하면은 x1 더하기 x2가 b1이 예를 들어서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a21, a22도 똑같이 1이라고 하고, 그 경우에 방정식이 x1 더하기 x2인데 만약 b2가 2였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1과 x2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떤 경우에 해가 존재하고 아닌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윗줄의 방정식과 아랫줄의 방정식을 우리가 x1과 x2 하나를 이제 소거시킴으로써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는 우리가 a22를 곱하고 밑에 식에다가는 a12를 곱한 다음에 그 곱한 두 식을 서로 빼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A22와 A12 곱하기 X2 되는 것은 밑에서는 A12, A22, X2가 있기 때문에 X2는 서로 이제 캔슬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것이 A11, A22, 그 다음에 밑에 X1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A12, A21 이렇게 이제 뺀 것이 X1으로 묶여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B 부분에 와서 보게 되면은 B1의 A22 빼기 B2의 A12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X1이라고 하는 것을 A11, A22 빼기 A12, A21 분의 B1, A22 빼기 B2, A12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X1을 소거시키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를 바로 적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되게 똑똑하니까 암산으로 가능하겠죠? 바로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A12, A21이 되고 분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자는 첫 번째 이번에는 X1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A21을 곱해서 가니까 B1의 A21 빼기 B2의 A11 하는 방식으로 쓰여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를 구했는데요. 아까 경우에 우리가 다 개수 A11, A12 등이 다 1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식에서 볼 때 오른쪽에 우리가 구한 이 해에서 볼 때 A11, A22가 다 1이라면은 바로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일반적인 모양으로부터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기호를 하나 등장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11, A12, A21, A22를 이렇게 이제 사각 형태로 배열을 하고 이렇게 배열된 것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는 이상한 노테이션을 한번 등장시키겠는데요. 이 의미는 우리가 금방 좀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제 등장할 것입니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정의를 하냐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 형태의 모양인데 절대값을 붙인 이것을
대각 방향으로, 즉 이쪽 방향을 말합니다. 그 대각 방향으로 수를 서로 곱해서 A11, A22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엇갈리는 방향으로 다시 둘을 곱한 것을 빼주는 식으로 A12, A21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볼 때 x1이나 x2의 분모가 바로 요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A11, A22 빼기 A12, A21. 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B1, A12, B2, A22를 또 같은 이 절대값 형태의 식으로 적어보죠. 자, 그러면 아까 룰에 따르면은 대각 방향으로 B1, A22 곱해지고 그다음에 빼기에 B2의 A12가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X1식에서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바로 이 표현이 이 분자의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호를 쓰기로 하면은 x1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형태의 절대값분의 또 분자 절대값 형태, 마찬가지로 x2도 같은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레머스 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행렬에 대해서 제대로 익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숫자 A11, A12, A21, A22를 이렇게 이제 사각 형태로 배열하는 것을 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된 것을 앞에선 절대값 기호를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걸로 이렇게 표시한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행렬을 물론 이렇게 이제 성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A11, A12를 다 써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우리가 A 행렬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지금 경우에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2x2 매트릭스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행렬이 꼭 2x2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11, A12, A13, A21, A22, A23 이렇게 해도 행렬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개수를 우리가 이제 2가 되겠고 가로 방향 개수는 3이 되는데 이런 것을 2x3,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3x3 행렬도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행렬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표시했던 것을 또 달리 적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행렬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A11, A12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방정식의 개수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A 행렬을 지금 여기 이제 쓴 것처럼 A 행렬을 가져다가 쓰고 A1, A12, A21, A22.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나오겠지만은 X1, X2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행렬일까요? 이것은 2x1 행렬이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나온 것을 B1, B2 이렇게 쓰여지는 것도 이제 2x1 이 행렬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온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연립 방정식의 모양인데 이것을 행렬을 이용을 하고 이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배울 텐데요. 이 행렬의 곱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2x2 행렬과 2x1 행렬의 곱. 우리가 이제 어떤 행렬이 이 n by 1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보통 행렬이라고도 부르지만은 벡터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a 행렬과 그 다음에 벡터, 뭐 large x라고 불러볼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또 오른쪽에 이제 벡터 b가 나온다 해서 지금 여기 쓰여진 이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ax는 b다라고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와 x를 곱한다는 이 행렬의 곱이라는 것이 이제 정의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 행렬의 곱을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나중에 확장을 하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 2x2 행렬에 2x1 행렬을 곱한다는 것을 이 룰을 이렇게 정합니다. 가로로 쭉 가고 오른쪽으로 쭉 가고 해가지고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벡터의 내적과 같이 A11에 X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A12에 X2를 곱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 행렬의 우리가 곱의 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은 A11 X1 더하기 A12 X2라는 것이 이 AX라고 하는 행렬의 곱을 뜻합니다. 그래서 A11 X1
더하기 A12 X2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고, 밑에 줄도 마찬가지로 A21 A22를 X1 X2에 곱해서 A21 X1 더하기 A22 X2.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A 곱하기 X라는 것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오른쪽에 비행렬이다 해서 비행렬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니까 그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2by1 이 행렬의 형태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 성분별로 다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출발했던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행렬을 소개를 했고, 또 그 앞에서 크레머스 룰이라고 해서 연립방정식에 이제 해를 적을 때 이 절대값을 붙이는 이런 노테이션을 썼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서서 행렬 A라고 하는 것이 2x2 경우만을 먼저 보겠습니다. A11, A12, A21, A22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행렬의 성분을 표시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절대값을 붙이는 기호를 썼었는데요. 여기 가로를 쓰는 대신에 A11, A12, A21, A22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는 기호를 썼을 때 그 약속을 어떻게 했었냐라면은 대각 방향으로 곱한 것을 이제 엇갈리는 방향으로 곱한 것을 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이제 대각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A라는 행렬에서 이렇게 표시된 것을 determinant of A 또는 그냥 determinant A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determinant A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여기 절대값 붙인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A라는 행렬이 2x2 행렬일 때는 우리가 이 2x2 행렬의 determinant는 지금 간단한 이 규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꼭 2x2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3 행렬, 3 곱하기 3 행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A1 3 되고 2, 1 자, 이런 행렬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것도 이제 절대값을 붙여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determinant A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규칙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2x2 경우에 우리가 대각 곱을 하고 이렇게 이제 빼기 했던 것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곱할 게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 규칙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다 이제 써가지고 한 예로 우리가 대각을 했던 A11, A22, A33. 자, 이제 대각 쪽으로 볼 때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곱하면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컨비네이션도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요새는 이렇게 교과서에서 빠져서 여러분들이 뭐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곱하고 또 요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하나 더 떨어진 거 곱으라고 이렇게 이제 곱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곱해서 더해라 해서 A21, A32, A13 또 이제 여기 하나 더 엇갈리게 온 게 A31, A12, A23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대각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엇갈리게 곱한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빼기 방향으로 자 이쪽으로 걸어주는 걸로 해서 이 쓸 자리가 부족하고 위로 당겨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31, A22, A13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빼기 A21, A12, A33 남은 건 이렇게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남네요. 그러면은 그럼 빼기 A11, A23, A32 자 이렇게 6개의 이 서로 다른 곱을 다 더하고 빼고 해서 3 곱하기 3 행렬의 경우에는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규칙으로 외워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은 행렬이 더 커져가지고 4x4가 된다던가 하면은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determinant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성분을 다 곱해가지고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데 이거를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 이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는 n by n 행렬의 determinant를 우리가 이제 dn이라고 적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텐데요. 이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 행렬들은 2x2거나 3x3거나 n by n
즉 사각 형태가 되는 정사각 형태가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정의합니다. 바꿔 말해서 뭐 1 by 2라던가 또는 2 by 3 이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by 3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 힌트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크레머스 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크레머스 룰을 우리가 이 미지수가 3개가 있는 연립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x1, x2뿐만이 아니라 x3까지 있는, 그래서 이제 연립한 것이 b1이 되고, 또 좀 숫자가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두 번째 식은 a23, x3에서 또 b2가 되고, 이제 미지수가 3개가 있으니까 식이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식도 우리가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풀어서 앞서서 우리가 2x2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레머스 룰 형태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뭐 앞에서 했던 거 마찬가지로 x1, x2, x3를 각각 구하기 위해서 소거를 하고 하는 걸 해야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x1과 x2가 있을 때 크레머스 룰을 써서 답을 구하는 공식을 이미 얻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처음 두 이퀘이션에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처음 두 이퀘이션을 x3를 마치 상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x1과 x2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앞에서 우리가 썼던 것을 바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 x1은 어떻게 될까요? a11, a12, a21, a22 이 디터미넌트 분의 뭐가 되나요? B1인데 이번에는 이제 B1에 해당하는 것이 A13, X3를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B1 빼기 A13, X3 한 것이 B1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B2 빼기 A23, X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는 것이 A12, A22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X1을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X2도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표시될 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빨리 적어 볼까요? 1, 2, 2, 1, 2, 2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올 것이 1, 1, 2, 1, 그 다음에 B1에 A13, X3, B2에 A23, X3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2x2 행렬의 이 디터미넌트 포뮬라를 보게 되면은 대각 곱하기 이제 이 엇갈린 쪽 곱한 것을 빼준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은 A11을 B2 빼기 A23, X3를 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분모는 있고 이것을 A11을 B1, B2 한 것에서 빼기 우리가 A11, A21에 A13, X3, A23, X3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X3가 곱해져 있는데 자, 우리가 대각을 곱하고 또 off diagonal part를 곱해서 빼준다고 할 때 공통적으로 X3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X3를 여기 쓰는 대신에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X3를 써도 되겠습니다. 이제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X2, X1, X2를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떤 상수하고 여기 X3 나오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한 이 X1도 써볼까요? X1은 마찬가지로 이 분모는 똑같이 나오고 이제 분자가 어떻게 되나요? 분자는 B1, B2에 A12, A2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에 이제 X3에 A13, A12, A23, A22 자,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세 번째 식에다가 이제 x1, x2를 여기서 구한 것을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x3에 대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빨리 집어넣어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지금 A11, 12, 21, 22 파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x1에 A31에 곱해지니까 A31에 B1, B2, A12, A2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에 X3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A3와는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A13, A12, 23, 22. 자,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X1 파트는 됐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X2 파트도 집어넣으면은 지금 이 팩터는 같으니까 이런 거에다가 더하기 A32에 B A군요. X2니까 A11에 A21, B1, B2 되고 이제 빼기에 좀 지저분하지만 끝까지 지켜봅시다. A11, A21, A13, A23 해서 X3가 있고 여기 또 A32도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이만큼이 이제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33, X3 한 것이 B3가 된다. 이런 식이네요. 굉장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X3 파트만 보면은 여기 항이 하나 나오고 또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모아 가지고 써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X3를 뽑아내고 그 계수로 나오는 것이 A31의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 그리고 A32의 또 마찬가지로 2x2 A33의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A31의 이 2x2 행렬에 여기 이제 B1, B2가 들어간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에 페이지하고 비교를 하시면 이 디터미넌트 안을 다 채워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X3를 이제 최종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A11, A12, A13, 21, 이렇게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바로 지금 x3에 곱해지는 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왔던 이 항은 보게 되면은 이 앞서서 우리가 크레머스 룰을 2x2에 대해서 했을 때 그 룰이 있었죠.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A 행렬을 쓴 다음에 x3 경우에는 세 번째 이 줄 열만 열인가요? 줄인가요? 네, 열만 컬럼입니다. 영어로 컬럼을 B1, B2, B3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체한 다음에 디터미넌트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바로 X3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X1과 X2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B1, B2, B3가 첫 번째 컬럼으로 들어가느냐, 두 번째 컬럼으로 들어가느냐 차이만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보니까 크레머스 룰이 아주 예쁘게 3x3 경우도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그것으로 이제 된다는 것을 보여야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전개를 하면은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얻었던 모양이 어떤 거냐면은 앞에 3x3 행렬은 여러 가지 복잡한 룰을 써가지고 정의를 했었죠. 일단 곱을 3개를 곱한 거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걸로 룰을 잡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탕을 보면은 A31의 2x2 행렬에 이제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32의 또 다른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 3 이렇게 이제 표시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걸 텐데 그러면은 이 2x2 행렬 안에 들어가는 이 디터미넌트에 들어오는 요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다른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규칙성을 가지고서 3x3 행렬을 바로 이 관계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앞서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우리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살펴보았는데요. 3 곱하기 3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들의 조합으로 표시된다 라는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봤더니 역시나 사인이 틀렸더군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다 이렇게 우리가 펼쳐서 이제 써주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나온 모든 항들이 우리가 숫자들의 곱으로 쭉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숫자를 우리가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를 각기 모아서 이제 써보게 되면은 여기 표시된 것처럼 될 텐데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규칙성을 우리가 이 A11 나오듯이 맨 첫 번째 나오는 인덱스를 1, 2, 3이 되도록 잡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6개 항들이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인덱스만 우리가 따로 빼서 써보게 되면은 1, 2, 3, 그 다음이 2, 3, 1, 3, 1, 2, 여기는 1, 3, 2, 3, 2, 1, 2, 1, 3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1, 2,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순서를 본다 그러면은 1, 2, 3 되고 그 다음에 출발을 2에서 하면은 2, 3, 1, 3에서 하면은 3, 1, 2 이런 규칙성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클릭하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시클릭 퍼뮤테이션 뭐 수학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린다라는 의미고 1, 3, 2라는 것은 우리가 1, 2, 3이 있던 데서 3하고 2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1, 3, 2 형태로 썼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줄 때 우리가 이제 부호가 바뀐다라는 그런 규칙을 한번 잡아보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1, 3, 2로 된 것을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리는 그렇게 이제 시클릭을 돌리게 되면은 1, 3, 2, 3, 2, 1, 2, 1, 3 이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6개 항이 나오는 그 3개의 이 컴포넌트들 A들을 곱하는데 지금 말한 이 규칙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상한 뭐 대각 방향으로 곱하고 했던 그 규칙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 나온 이 시클릭 우리가 시클릭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것과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3x3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2x2 디터미넌트로 표시하는 걸 봤었는데요. 자, 여기에 다시 와서 우리가 또 다른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항에 나오는 이 마이너스 A31 곱하기 디터미넌트 부분을 우리가 부호를 플러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 2x2 행렬의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을 순서를 바꿨습니다.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순서로 서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A12, A22, A13, A23 이런 식의 이제 컬럼이 배열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2 곱하기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정의에 가보게 되면은 이 컬럼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마이너스 A31 있던 것을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이 컬럼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다른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이 표현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x2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A12, 13, 22, 23 되어 있는 행렬인데 이 행렬을 우리가 지금 그 앞에 A31이라는 게 곱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3x3 행렬에 와서 A31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픽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포함하는 이 컬럼과 로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열과 행과 열을 제하고 나면은 남는 우리가 매트릭스는 2x2 매트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가 지금 나온 2x2 행렬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규칙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은 A31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A32가 이제 또 등장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옮겨갈 때마다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는 룰을 지금 뭐 이유는 없지만 무조건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31에다가 지금 것을 하고 두 번째는 A32인데 마이너스를 이제 붙여주고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행과 열을 제하고 나면은 남는 2바이트 행렬이 A11, A13, A21, A23가 되죠. 바로 그 규칙성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와서 이제 A33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부호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여기 보는 것처럼 A11, A12, A21, A2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맨 마지막에 표시한 것을 보면은 3 곱하기 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룰을 하나 준 것이죠.
자, 방금 우리가 관찰한 이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행렬의 디터미넌트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여기 3 곱하기 3 행렬을 봤었는데요. 보다 일반적으로 n 곱하기 n 행렬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행렬을 a11, 12 쭉 가서 a1n 이렇게 되고 밑으로는 이제 an1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컴포넌트는 nn 되는 이런 n by n 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규칙성을 찾을 때 어떤 특정한 우리가 aij라고 하면은 ij 번째 컴포넌트를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aij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하고 나서 남는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n-1 곱하기 n-1 행렬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행렬을 우리가 마이너라고 하고 mija라고 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시 이제 한번 반복하면은 a라는 행렬에서 ij 번째 컴포넌트 aij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제하고 나서 남는 나머지만으로 만들어진 행렬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앞서서 우리가 그 부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그 부호 규칙은 A11을 우리가 플러스 1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한 것들이 부호가 계속 바뀌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11이 플러스면은 A12는 마이너스, 또 A13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또 밑으로 가서 A11이 플러스일 때 A21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aij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의 부호를 갖는 것을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찾았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이 aij 아까는 이제 a3에 대해서 우리가 31, 32, 33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i번째 로우에 대해서도 같은 규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j에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호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라고 부른 mij를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 로에 대해서 즉 바꿔 말하면 j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쭉 이제 더해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마이너라고 하는 것을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정의를 해야지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mij가 앞에서 이제 말했던 aij의 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뺀 나머지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썸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디터미넌트 A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수학에서는 용어를 이 마이너스 1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1 ij에 mij 한 것을 코팩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를 이런 aij와 코팩터의 곱으로 이제 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이 앞서서 우리가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그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마지막 A31, A32, A33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가 첫 번째 로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로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터미넌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제 마이너를 써서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번잡합니다. 뭐 좋은 성질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방식이 하나 규칙성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이 A11, A22, A33 이런 식의 곱을 쭉 쓰고 이거를 우리가 1, 2, 3 두 번째 나오는 인덱스를 해가지고 이거의 시클릭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아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하고 또 한 번 2와 3을 뒤집어 준다면은 부호를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다시 또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런 규칙성을 썼던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n 곱하기 n 행렬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비치비타 심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용어를 등장을 시킬 텐데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인덱스를 이제 3개짜리를 쓰겠습니다. ijk란 3개의 인덱스를 갖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텐서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텐데요. 이
인덱스가 3개 있는 텐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비치비타 텐서라고도 부르는데 이 텐서는 어떤 성질이냐라면 인덱스 ijk가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값을 갖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 레비치비타 심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라면은 i나 j나 k는 1 또는 2 또는 3, 즉 i가 1이거나 2거나 3, j도 마찬가지로 1, 2, 3, k도 1, 2, 3 중에 하나의 숫자를 갖는다 이런 의미로 쓰고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레비치비타 심볼을 어떤 성질을 요구하냐라면은 여기에 나오는 인덱스를 바꿨을 때 순서를 그러면은 부호가 이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덱스를 ij를 순서로 바꿨을 때 이 값은 이제 부호가 달라지고 또 jk, ij뿐만이 아니라 ijk 중에서 어떤 두 개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jk를 우리가 이제 바꿨다라면은 ikj 이렇게 되겠죠. 그 경우에도 부호가 바뀌고 또 i와 k를 이제 우리가 부호를 바꾸게 돼도 엡실론 kji 해도 이제 이 부호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두 개의 인덱스가 서로 순서가 바뀌었을 때 부호가 달라지는 것을 엔티시메트릭 하다. 이 엔티시메트릭. 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지금 IJK의 세 개 인덱스에 대해서 어떤 두 개를 우리가 뽑아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항상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totally antisymmetric 뭐 이런 용어도 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엡실론 1, 2, 3의 경우를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엡실론 1, 1, 3은 뭐가 될까요? 정의가 안 됐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규칙을 줬죠. 처음에 i와 j를 이제 바꿨을 때는 부호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1과 첫 번째와 두 번째 1 이것을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1, 1이죠. 1, 1, 3인데 부호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나요? 1, 1, 3이 마이너스 1, 1, 3이 되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규칙을 따져보게 되면은 I, J, K 중에 어느 두 개라도 같아져 버리면 항상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엡실론이 0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엡실론이 1, 2, 3이 1이라던가 또는 1, 3, 2는 뭐가 될까요? 2, 3이 바뀐 경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엡실론 2, 3, 1 경우는 여러분들이 1, 2를 바꾸고 또 1, 3을 바꾼 거에 해당이 되니까 두 번 바뀌게 돼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다음에 3, 1, 2의 경우도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또 3, 2, 1 엡실론이 2, 1, 3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놀랍게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를 A11, A22, A33 할 때 두 번째 나왔던 배열 즉 여기 3, 1, 2 그 다음 뭔가요? 2, 3, 1. 자, 이런 식의 배열이 이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였었고 부호가 그 다음에 1, 3, 2로 갈 때는 마이너스가 나왔던 걸 기억하시죠? 바로 그 규칙이 여기에 지금 이 레비치비타 심벌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그 부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좋은 힌트를 얻었는데 지금 A1, I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2, I2 A3, I3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엡실론 I1, I2, I3 이런 인덱스를 다 붙여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I1, I2, I3가 각각 다 1부터 3까지 이렇게 다 더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엡실론 이 레비치비터 심볼에서 I1, I2, I3가 1, 2, 3 중에 하나 각자 다 다를 경우에만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I1, I2, I3를 각기 1부터 3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다 더하고 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 A, 3 곱하기 3행렬에 디터미넌트 A를 표시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좋은 성질 하나 얻었는데요. 뭐냐라면은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를 쓰지를 않고 레비치비타 심벌을 씀으로써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비치비타 심벌을 활용하게 되면은 디터미넌트를 n 곱하기 n 행렬로 우리가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비치비타 심벌 자체를 n 곱하기 n에 이제 하려면은 n개의 인덱스를 갖는 경우로 확장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1, i2 해서 인덱스가 n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앞서서 이제 봤던 룰 그대로 이 i1, i2 이렇게 나가는 인덱스들은 다 이것들이 1부터 이제 n까지 그 자연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한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두 개의 인덱스를 뽑아 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바꾸더라도 예를 들어서 i1, i2라고 하면은 i2, i1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썼다고 하면은 이 처음 이 레비치비타 심볼과 이제 부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바꾸더라도 부호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토탈리 엔티시메트릭하다라는 성질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엡실론의 1, 2, 3 해서 n까지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1로 잡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느 두 인덱스라도 같아져 버리게 되면 항상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n 곱하기 n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바로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엡실론 i1, i2 쭉 해가지고 이 레비치비터 심볼을 우리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a1, i1, a1, i2 해서 이제 an, in까지 이렇게 써주고 인덱스 i1, i2, in까지를 우리가 각기 다 1부터 n까지 다 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 서메이션 기호를 n번 써줘야지 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리학자들이 잘 쓰는 노테이션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인덱스가 여기 나오는 i1, i1 해서 인덱스가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여기에 우리가 서메이션의 i1이 이제 1부터 n까지인 경우일 텐데 이런 것이 있는 걸로 간주하자. 그렇지만 귀찮으니까 쓰지 말자.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서메이션 기호는 없지만은 다 서메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게 되면은 바로 n 곱하기 n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또 아주 중요한 성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2였어야지 되죠. 실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2가 아니라 여기가 1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서서 이제 그 잘못 썼을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i1, i2.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i1, i2라고 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i1과 i2가 다를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1이 1이고 i2가 2가 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a11, a12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한다고 했으니까 i1이 2고 i2가 1인 경우도 이제 더해질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a12, a11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두 개는 같죠. 곱하는 순서만 달라졌다 뿐이니까 이건 같은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엡실론의 경우에는 1, 2와 2, 1이 되는 경우는 부호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결국 이 항에다가 이 항을 뺀게 돼 가지고 이때는 0이 되어 버립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앞서서 제가 이제 물론 실수로 이렇게 적긴 했었지만은 이 여기 나오는 거에서 i1, i2, i3 이런 것들은 다 토탈리 엔티시메트릭한 인덱스에 대한 썸인데 그것이 만약에 오른쪽에 나온 항에서 1과 2, 즉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1과 2가 같다는 것은 1은 우리가 어떤 경우죠? 첫 번째 로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A2, I2 이렇게 가는 것은 두 번째 로우가 될 텐데 즉 여기 보면은 A11, A1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쭉 요거는 이제 I1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이 첫 번째 로우 벡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A21, A22 가는 것은 두 번째 로우 벡터일 텐데 만약에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가 같았더라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이 엡실론 레비치비타 심벌을 우리가 i1, i2 해가지고 썸을 해줘 버리게 되면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이 디터미넌트 포뮬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라는 이 행렬의 i번째 로와 j번째 로가 같아지는 경우, i번째 로와 j번째 로가 같아지는 경우는 디터미넌트는 자동적으로 0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i번째 컬럼과 j번째 컬럼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0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레비치비타 심볼로부터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3 곱하기 3 행렬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컬럼을 이게 벡터처럼 생각을 해서 A11, A21, A31.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이니까 C1이라고 불러오죠. 그럼 두 번째 컬럼을 C2, 세 번째 컬럼을 C3.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렬 A를 표시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A11, A12, A3를 우리가 이제 R1이라고 부르면은 로우 벡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로우 벡터 R1, R2, R3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디터미넌트에 대한 포뮬라를 우리가 이 성질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 3 곱하기 3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뭐 I1, I2, I3에 A1, I1, A2, I2, A3, I3 이렇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I1, I2, I3가 1, 2, 3이 될 때 플러스 1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이것들을 6개 항, 아까 써봤었죠. 6개 항을 다 펼쳐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첫 번째 인덱스를 1, 2, 3으로 배열하지를 말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나오는 인덱스를 1, 2, 3으로 배열을 하고 이 앞에 나오는 것을 I1, I2, I3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배열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개 항인데요. 배열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썼을 때 여전히 I1, I2, I3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라면은 이 디터미넌트 포뮬라를 우리가 앞에를 1, 2, 3으로 놓고 두 번째 인덱스를 I1, I2, I3라고 해도 되고 두 번째 인덱스를 1, 2, 3이라고 놓고 첫 번째 인덱스를 이제 I1, I2, I3라고 해도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디터미넌트 A가 될 텐데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하고 I1이 바뀐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그 행렬의 IJ 번째 성분 AIJ라고 하고 로우 I 번째 로우의 J 번째 컬럼의 성분을 AIJ다라고 말을 합니다. I와 J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제 AJI 값을 갖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어떤 행렬에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IJ 번째가 AIJ가 되는 게 아니라 이 IJ 번째는 AJI 값이 나오는 즉 바꿔 말하면은 예를 들어 한번 써볼까요? 1, 2, 3, 4 이런 게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I 행과 열이 바뀌는 거니까 1, 3, 2, 4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로우로 이렇게 행으로 가던 것이 이렇게 이제 가는 열로 가는 그런 경우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A 행렬의 트랜스포즈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 트랜스포즈라는 말은 이 대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칭적으로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AI1 1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A 트랜스포즈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질 디터미넌트 A는 그 행렬을 우리가 트랜스포즈 했다라고 하는 이제 대각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말하는 그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와 같다 이런 성질이 이제 존재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컬럼이나 로우를 K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컬럼을 K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 이 첫 번째 A11, 21, 31에만 K가 각각 다 곱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 포뮬러 가버리면은 요 항 부분만 이제 K배 된다. 아, 여기인가요? 요 항 부분만 K배 된다. 이런 경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항이 다 K배가 되니까 결국 디터미넌트에다가 K를 곱한 것과 같아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i번째 컬럼과 j번째 컬럼을 순서를 바꾸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인덱스 여기 이제 i, j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다 보니까 이 레비치비터 심벌에서 인덱스가 바뀌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요. 두 개 컬럼을 맞바꿀 때는 디터미넌트는 부호를 바꾼다. 이런 이제 성질이고 앞서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만약에 ci하고 j번째 있는 것이 또 ci로 값이 같았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0이 된다는 말을 앞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성질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개 컬럼이 같아지면은 0이 된다. 자, 그런 성질 여러분들이 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 i번째 컬럼이 ci, j번째 컬럼이 cj인데 j번째 컬럼에다가 우리가 i번째 컬럼을 k배한 것을 더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덧셈이 한 컴포넌트에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한 부분만 이제 덧셈으로 a 더하기 또 다른 a til다 이런 꼴이니까 디터미넌트가 쪼개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디터미넌트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네 번째 성질은 상당히 일반적인 성질인데 어느 컬럼에다가 다른 컬럼을 k배한 거를 더해도 디터미넌트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연립방정식을 쓰면서 행렬과 벡터의 곱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 두 개 행렬을 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n1 곱하기 n2 이 규모의 n1 by n2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이 n2 by n3 행렬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A 행렬에 우리가 ij 컴포넌트를 aij라고 하고 B 행렬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blm 이렇게 불러볼까요? 뭐 똑같이 ij일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인덱스를 써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a라는 행렬이 n1 곱하기 n2라는 것은 i 값은 1부터 n1까지 바뀌고 j 값은 1부터 n2까지 바뀐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b 행렬도 l은 이제 1부터 n2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것이 제가 n2를 똑같이 썼죠. 자, 이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금방 알 텐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a, i, j, b, j, l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j를 1부터 n2까지 더한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나오는 여기 j는 n2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b의 첫 번째 인덱스도 n2까지 바뀌니까 각각 우리가 똑같은 j 인덱스를 쓰고 더하는 즉 바꿔 말하면 이 인덱스에 대해서는 내적을 취하는 것과 같은 식이죠. 자, 그렇게 놓고 나면은 i와 l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아직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곱한 것을 우리가 a 곱하기 b 행렬이라고 이제 행렬 두 개를 곱했다고 말을 하고 곱한 행렬에 i와 l 인덱스 그 컴포넌트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A 행렬이 n1 곱하기 n2, B 행렬이 n2 곱하기 n3일 때 두 행렬은 곱할 수가 있고 곱한 행렬이라는 것은 그 행렬은 n1 곱하기 n3 크기의 행렬이 되고 그 행렬의 il 컴포넌트는 즉 n1, n3에 해당하는 거죠. 그 컴포넌트는 지금 여기 표시한 것처럼 이 각 컴포넌트를 이제 j-썸을 하면서 표시된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행렬의 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벡터와 행렬과 벡터를 곱했던 것도 바로 이거의 특수한 경우다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두 행렬을 더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두 개 행렬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 가능하겠죠. 즉 바꿔 말하면은 A라는 행렬이 n1 곱하기 n2 행렬이고 B도 마찬가지로 n1 곱하기 n2 행렬일 때 우리가 각 성분별로 더해서 즉 Aij 더하기 Bij 한 것을 우리가 Cij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합한 행렬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합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또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Aij, ij 컴포넌트에다가 알파배를 해주는 그런 행렬을 즉 바꿔 말하면 모든 컴포넌트에다가 알파를 이제 곱한다라는 거죠. 그런 행렬을 우리가 이제 행렬의 어떤 스켈라를 곱했다 또는 상수배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행렬 A의 디터미넌트도 우리가 이제 이 행렬을 알파배한 것을 디터미넌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디터미넌트는 행렬이 스퀘어 매트릭스, 즉 사각 행렬인 경우에 정의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A라는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 행렬의 모든 성분에 알파라는 것이 곱해져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공식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디터미넌트는 알파의 A의 디터미넌트는 n번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알파의 n승 디터미넌트 A다.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렬의 또 다른 우리가 노테이션으로 트레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각 행렬의 경우에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와 마찬가지로 사각 행렬이 이제 n by n 행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대각 방향으로 있는 대각 성분을 다 더한 것을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트레이스라고 하는데 트레이스 오브 A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이제 TR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것은 I는 1부터 n까지, 즉 대각 컴포넌트를 다 더한 것을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A 곱하기 B 행렬의 트레이스가 B 곱하기 A 행렬의 트레이스와 같다. 자,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한번 금방 배웠으니까 트레이스의 정의를 써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I는 1부터, 자, 우리가 다시 A와 B는 n by n 행렬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행렬에 대각 성분을 다 더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AI, K, BKI 하고 K 썸을 해줘야 되겠죠. 1부터 n까지. 자, 이것이 이제 지금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A 곱하기 B 행렬을 한 것이고, 이제 여기다 인덱스 II를 넣었으니까 대각 성분을 말하고 곱한 행렬에 그걸 다 더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서메이션에 i도 1부터 n까지, k도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aik, bk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bki, aik 이렇게 써도 똑같겠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썸을 하는 I 썸과 K 썸을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I 썸을 먼저 해주는 것은 결국 B 행렬 곱하기 A 행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 썸을 하는 것은 트레이스가 되니까 트레이스의 BA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정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성질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두 행렬을 곱한 A, B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각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 자, 금방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두 행렬을 곱한 것을 A, B라고 하고 우리가 그 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한 것의 곱과 같다. 자, 이 정리는 보아스 책에 보게 되면은 그냥 그렇다라고만 하고 증명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한번 여기서 우리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꼭 보아스 책의 수준에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해서만 한번 써보죠. n by n 행렬도 금방 여러분들이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1, I2, I3 앞에서 이제 했던 대로 그 다음에 이 A, B라는 곱한 행렬에 우리가 곱한 행렬에 1하고 I1 컴포넌트, 그 다음에 2I2, 3I3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걸 우리가 펼쳐서 써보죠. 그러면은 A1, 그 다음에 이제 K1이라고 적겠습니다. 두 행렬의 곱이니까 BK1에 I1, 마찬가지로 K2, 2I2, K3, I3 하고 이제 여기에 다시 레비치 비타 심볼이 붙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노테이션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인덱스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썸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한쪽으로 A는 A끼리, B는 B끼리 몰아서 한번 써보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한번 써보겠냐고 하면은 A 부분을 이제 먼저 쓰고 K2, K3 쓰고 엡실론 I1, I2, I3에 대해서 B를 써보게 되면은 K1, I1, K2, I2, K3, I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게 되면은 지금 I1, I2, I3는 1, 2, 3 숫자 중에 하나고 항상 세 개가 서로 다 달라야지만 0이 안 된다란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I1, I2, I3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1, K2, K3는 여러분들이 1, 2, 3 숫자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A에도 이제 K1, K2, K3가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썸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K1과 K2가 같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K1과 K2가 같아지게 되면은 앞서서 한번 살펴본 바 있었는데 I1과 I2가 이 토탈리 엔티시메트릭한 레비치비터 심볼의 썸이 되기 때문에 K1과 K2가 같아지는 경우는 0이 돼버리고 말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K1, K2, K3가 어느 두 개도 같아지면은 이 항은 항상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K1, K2, K3가 다 다를 때만 0 아닌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K1, K2, K3도 1, 2, 3 중에 하나인데 결국 1, 2, 3 중에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경우 K1, K2, K3가 1, 2, 3이었다고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B1, I1, B2, I2, B3, I3 형태가 될 텐데 거기에 I1, I2, I3가 되니까 이것이 바로 디터미넌트 B라는 것이었었죠. 자, 그런데 K1, K2, K3가 1, 2, 3이 아니라 만약에 1, 3, 2였다라면 이제 부호만 달라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지금 디터미넌트 B라고 썼을 때 이 앞에다가 K1, K2, K3를 하나를 더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K1, K2, K3가 1일 때는 이제 앞서서 플러스 1이 되고 또 순서가 바뀌면은 이게 부호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지금 요 네모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K1, K2, K3의 디터미넌트 B를 곱한 거와 같아진다는 것이고 그 앞에 A1, K1, A2, K2, A3, K3가 있었으니까 요만큼이 다시 디터미넌트 A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 결과가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곱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디터미넌트에 이어서 역행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X는 B라는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죠. 이 경우 답을 바로 우리는 X는 A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까칠하게 양변에다가 A분의 1을 곱하는 그래서 A분의 1에 A가 곱해지니까 1이 되고 X 그 다음에 1 곱하기 X는 X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도 A분의 1을 곱해서 A분의 1 곱하기 B는 A분의 B다 해서 답을 X는 A분의 B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앞서서 연립방정식의 경우에 AX는 B다라는 것을 A가 n 곱하기 n 행렬이고 X가 n 곱하기 1 행렬, 즉 벡터고 B도 마찬가지로 n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 해 X를 구하는데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개념을 살려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B라는 매트릭스 행렬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래서 BAX가 라지 B, B가 되고 물론 여기 이제 적은 B라는 행렬도 n 곱하기 n 행렬을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B 곱하기 A라는 행렬이 지금 n 곱하기 n 행렬을 서로 곱한 것이니까 또다시 이제 n 곱하기 n 행렬이 될 텐데 이것이 만약에 n 곱하기 n이면서 다이아고널 파트만 다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그런 행렬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런 행렬을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BAX가 아이덴티티 곱하기 X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아고널만 다 1이 되는 것에다가 벡터 X를 곱하면 바로 X가 다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B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바로 이 행렬 방정식을 우리가 앞서와 비슷하게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B 곱하기 A가 1이 되는, 즉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행렬 B를 우리가 찾아야지 될 텐데요. 그런 행렬 B를 우리가 A 인버스, 즉 A의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A의 역행렬은 이 왼쪽에서 BA를 곱하는 경우와 또 오른쪽에다 곱하는 경우 AB가 되는 경우 모두 다 같아지고 아이덴티티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역행렬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은 이 연립 방정식, 즉 앞서서 말했던 AX는 B다라고 하는 이 행렬 방정식의 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 여기 숨겨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앞서서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 공식을 이제 볼 때 그때 등장했던 이 마이너라고 하는 라지 M 매트릭스를 쓰게 되면 역행렬을 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역행렬에 IJ 성분이 이제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것이 이 정리인데요. 이게 과연 성립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앞서서 디터미넌트 공식을 가지고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역행렬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A 인버스가 이제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A 곱하기 A 인버스가 이 역행렬 A 인버스가 위에 공식으로 주어진다고 할 때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행렬에 우리가 I 번째, 즉 대각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I가 두 번 나왔지만 앞서서 말한 서로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고요. 그냥 이제 I 번째 대각성분이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두 행렬의 곱에 I 번째 성분을 보는 것이니까 이 행렬의 곱의 정의를 쓰게 되면은 AIL에 그 다음에 A 역행렬에 LI 이렇게 되고 이제 L을 1부터 N까지 더했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더 써보게 되면은 AI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몰 여기 컴포넌트로 표시해서 스몰 AIL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역행렬은 위에 공식을 갖다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터미넌트 A에 마이너스 1에 Li 성분이니까 여기다 이제 L 더하기 I가 되고 M에 어떻게 되나요? JI 바뀌어 있죠, 순서를. 요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IL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AIL이라고 하는 것을 이 디터미넌트 부분은 앞으로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적어 보게 되면은 서메이션에 AL에 AIL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에 L 더하기 I MIL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디터미넌트 이 정의를 볼 때 바로 이런 식의 마이너로 표시된 정의가 있었죠.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이 바로 이 디터미넌트 정의와 같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A 이렇게 돼서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이아고널 파트가 다 1이 된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즉 이제 I, J라 그러고 I와 J가 같지 않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 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위에서 전개한 식을 쭉 따라가 주면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제 II가 아니라 IJ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곱해지는 모양이 약간 달라지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식을 다시 한번 갖다 써주게 되면은 자 L은 1부터 N까지 되고 AIL에 디터미넌트 A에 마이너스 1에 L 더하기 J가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MJ L 이렇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IL이 있고 이제 JL이 있어서 앞에서처럼 디터미넌트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 컬럼이나 로우가 서로 같아지게 되면은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었죠.
이게 지금 바로 여러분들한테 금방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간단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것은 디터미넌트에서 두 개의 컬럼이나 로우가 같아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i와 j가 다를 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면은 이 역행렬의 ij 성분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역행렬에 대한 공식은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쓰는 방식은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가우스 소거법 또는 우리가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메소드라고 이제 불리는 방식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로 우리가 예로 들어보죠. 지금 미디스 두 개가 있는 방정식 x1, x2에 대한 방정식을 이렇게 2x2 행렬로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정식을 이제 푼다고 할 때 흔히 쓰던 방법이 이 미지수 x2나 x1 중에 하나를 소거해 가면서 이제 풀어가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식에서 첫 번째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즉 2, 4 이런 로우가 이제 x1, x2에 곱해져서 생기는 식을 우리가 다 2로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2, 4는 1, 2로 바뀌게 되고 이제 오른쪽에 나온 2라는 것도 1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항의 개수를 우리가 1로 만든 다음에 이 식과 두 번째 로우식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개수가 1로 같아졌으니까 이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1이라는 것이 이제 소거가 되겠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위에 식을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3. 또 이쪽에서는 0을 위에 1을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두 번째 이 식을 다시 마이너스 3 개수가 있는 것을 두 번째 식을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0, 1로 되고 오른쪽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식에 나오는 여기 2라고 하는 항을 밑에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자신도 모르게 늘 쓰던 방식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매트릭스를 행렬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로우를 우리가 이제 반씩 줄였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식을 반을 줄이는 것을 또 다른 행렬 2분의 1, 0, 0, 1이라고 하는 행렬을 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이 행렬을 우리가 R1이라고 불러볼까요? R1이라는 행렬을 첫 번째 위에 나왔던 AX는 B라는 식의 우리가 R1을 곱해주게 되면은 R1 AX가 R1 B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R1을 위에다 곱한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했던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번째 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두 번째 것은 이 첫 번째 로우에 있는 식을, 그러니까 두 번째 로우에서 첫 번째 로우식을 빼는 것이었었죠. 자, 어떤 행렬을 곱해줘서 우리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일단 R2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로우는 그대로 놔두니까 1, 0이라고 쓰면은 이 곱했을 때 첫 번째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로에서 첫 번째 식을 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곱했을 때 실질적으로 두 번째 로에서 첫 번째 로를 빼는 바로 그런 오퍼레이션이다.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겠는데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온 것을 이 두 번째 로를 마이너스 3이었던 것을 1로 만드는 것이니까 또다시 1, 0, 0,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여기서 지금 얻은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퍼레이션이 등장이 되는데 R4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 첫 번째 로에서 나왔던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2라는 것을 이제 소거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로를 두 번째 것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0, 1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과정을 단순한 행렬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보면은 처음 식에다가 R1, AX 이렇게 곱했고 또 그 식에다가 우리가 R2를 곱하고 R3를 곱하고 R4를 곱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것들이 전체 다 곱해진 결과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음에 A 아니죠. 여기 A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전체 여기까지 A까지 한 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X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X가 되고 오른쪽은 R4, R3, R2, R1, B 해서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것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앞서 R4, R3, R2, R1을 A에 곱한 것에다가 X 한 것이 X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 이야기는 R4에서 우리가 A까지 곱한 이 행렬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그 이야기는 또 다시 말을 하게 되면은 R4에서 R1까지 곱한 데다가 A를 곱한 것이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바로 이 R4에서 R1까지 곱한 것이 A의 역행렬이 된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즉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쓰게 되면은 A의 역행렬을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훨씬 현실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파이썬이라든가 뭐 다른 걸 쓸 때 거기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A라는 행렬이 n by n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A11, A12 이렇게 쭉 표시될 것이고 A21에서 AN1까지 또 대각 방향으로 ANN까지 이렇게 쭉 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이제 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A11, A12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A11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이 될 것이고 A12 나누기 A11 이렇게 쭉 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1이 나온 것을 나머지 이 두 번째 로부터 n 번째 로까지를 우리가 이 첫 번째 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A21에서 AN1까지를 다 소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로에다가 더하기 첫 번째 로에 우리가 이 경우겠죠. 첫 번째 로에 이제 A2 마이너스 A21을 곱한 것을 더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상쇄가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이 두 번째 로부터 마지막 로까지 첫 번째 항은 다 소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해가는 것인데요. 이 다음에 나온 여기 이제 어떤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 나온 것을 다시 기준점으로 잡아서 이걸로 나눠줘서 여기 1을 만들고 또 1이 된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것을 다 0으로 만드는 이런 것을 쭉 반복을 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계속 거친 다음에는 대각 성분들은 다 1이 되고 이 대각 아래쪽은 다 0이 되고 위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남는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이 로우에서 나오는 1을 활용을 해가지고 위에 것들을 또 이제 소거를 시켜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아래쪽은 이제 변함이 없겠죠. 다 이미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1, 1, 1 나가고 처음에 아래쪽을 다 이제 소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도 같이 같은 방식으로 소거를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얻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첫 번째 A11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A11이 0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 로의 순서를 바꿔서 0이었던 로를 A11이 0이었다고 하면은 그건 아래로 보내고 0 아닌 것을 맨 위로 끌어올려오는 우리가 방정식의 순서를 바꿨어도 상관이 없죠.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 그 순서를 바꾼다는 것이 결국 로우를 바꾼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0이 나오는 경우는 다 아래로 밀고 0 아닌 특히 0 아닌 것 중에서 가장 값이 큰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컬럼에서 가장 값이 큰 것을 우리가 위로 끌어올려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21이 가장 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첫 번째 거와 맞바꾸기를 하고 가장 큰 값을 갖는 것을 위로 끌어올려와서 그걸 기준으로 A21을 나눠줘 가지고 우리가 1을 만들고 이런 방식을 계속 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0이 나오는 것도 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도 없앨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게 0이었다는 게 있었다라면 이미 그거는 뭐 0이 우리가 어차피 0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게 되겠죠. 자, 이처럼 가장 큰 숫자를 위로 끌고 오는 것을 우리가 피보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리물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써가지고 이 코드를 작성하거나 파이썬을 쓰거나 할 때 이제 쓰이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보팅을 활용을 해서 엘리미네이션을 계속 해가면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으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메소드를 파이썬 코드로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볼 수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썬에 익숙지가 않고 이런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 익숙지 않아서 쉽지는 않은 문제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거의 1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도 있었고 또 이 두 번째 강의만도 벌써 지금 5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반 수업 시간이었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시간 듣는다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을 텐데 온라인 강의니까 상관이 없군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